네, 일단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관련 소식들 함께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미국 증시는 쉬어간 가운데 유럽 증시는 다시 한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에는 중국이 계속해서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수요 부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19일에는 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글로벌 IB들이 내려잡기도 했고요. 이러한 여파가 유럽 증시에까지 비춰지면서 수요가 부진하게 되고 따라서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에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국은행은 오는 22일에 금리를 발표를 하는데 때문에 시장의 긴장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5%인 영국 기준금리가 4.7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렇게 유럽 증시 살펴보시면 유로스톡스 50지수 0.74% 하락을 했고요. 4,36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변동성을 견뎌나가면서 결국에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도 결국에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0.68% 하락한 71.2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하락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앞서 살펴드렸던 중국 경제의 불안 심리가 유가에까지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의 시추 공수 증가, 또 오펙 플러스의 감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2020년 7월 이후로 처음으로 7주 연속으로 시추 공수를 줄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란의 석유 수출 증가까지도 유가의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및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수출과 석유 생산량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도 결국에는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 또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습니다. 휴장을 해서 어떠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어떠한 부분들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예, 먼저 반도체 기업 인텔이 이스라엘에 250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입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텔이 이같이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투자가 이스라엘 경제의 엄청난 성과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투자 유치로 올해 내내 사법개혁 논란으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었던 네타냐후 총리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공장은 남부 키리앗 갓에 건설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금액은 지난 2021년에 공개했던 100억 달러 투자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이스라엘 재무부에 따르면 인텔은 새로운 공장을 2027년부터 가동해 최소한 2035년까지는 운영하며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기로 했고 동시에 법인세를 기존의 5에서 7.5%로 올려주기로 합의한 대신 이스라엘 정부는 인텔이 생산 약속만 지킨다면 투자금의 12.8%를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계 12위 반도체 생산 국가로 인텔의 4대 생산 기지 중 하나이며 지난 1974년부터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지에서 약 11,700명을 고용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노동자는 42,000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인텔이 이스라엘에서 생산해 수출한 물량은 약 87억 달러 규모로 역대 최대 금액이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GDP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스라엘 전체 IT 관련 수출의 5.5%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영국 연금기관 마진콜 사태와 올해 미국 지역은행들의 파산 사태가 글로벌 신용으로 끝날 위기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운용자산 규모 30억 달러의 자산운용사 야노스 핸더슨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옐름스 야노스 핸더슨의 머니 매니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고금리 시대에 발생한 영국의 연기금 마진콜과 미국의 은행 파산 사태는 신용제약, 디폴트 확대, 기업 수익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난 15년 동안
신용 환경이 우호적이었다는 감안한다면 앞으로 신용이 매우 불안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지난 9월 리즈 트러스 당시 영국 총리가 재원이 불충분한 감세안을 발표한 직후 연기금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영국 국채가격 급락과 이에 따른 마진골 사태를 유발했고 올해 3월 미국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유동성 감소로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은행주가 크게 하락했고 최근에는 정크본드 디폴트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근본적 위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며 정크본드와 같은 하이힐드 채권의 채무 불이행은 상당히 위협적이라며 수익과 채무 불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금리가 높아지면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5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될 예정이며 시장 예상은 140만 건의 착공 건수와 142만 5천 건의 건축 허가 건수이며 페덱스 코프, 레이즈보이 잉크, 스마트쉐어 글로벌, 그리고 다이나 게스 LNG 파트너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어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결국에는 2,60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형 매수 물량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특이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매도했던 가운데 업종별로 상황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기전자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전기전자에서 살펴보시면 2차전지 셋업체들 눈에 띄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4.59%로 급락을 했는데요. 4.59% 하락한 56만 1,000원까지 밀려났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LG화학은 1.21% 상승한 75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은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죠. LG에너지솔루션의 최대 주주인 LG화학이 이 소수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LG에너지솔루션은 급락을 했고요. 반면에 LG화학은 이렇게 1%대 강세를 나타낸 겁니다. 지난 16일 언론에 따르면 LG화학이 최근 해외 투자자들 대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약 2%에 대한 매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매각 대금 규모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지분 매각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LG화학은 이렇게 1% 넘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전자 섹터에서 이제는 반도체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종목들은 일제히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삼성전자가 0.84% 밀려났고요.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SK하이닉스는 3.45% 하락한 11만 4,80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그동안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했던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그동안 급등했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어제는 이렇게 하락세를 그려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일 증시에서는 이렇게 2차 전지 또 반도체 대형주들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던 가운데 반도체 주들 쪽에서도 이렇게 밀려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제 SK하이닉스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은 선방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판 가운데 삼성전자는 기관이 많이 팔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폭의 하단이 어느 정도는 지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여전히 5거래일 연속으로 사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운수장비 섹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시장에서 운수장비 섹터 내에서도 방산주들,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7.55%로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6.11%, 또 현대로템도 10.95%로 11% 가까이 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 이 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마지막 주가는 13만 7,300원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산주들을 향한 전체적인 호재 소식의 영향도 받았지만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됐는데요. 올해 2분기에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13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IBK 투자증권은 올해 2분기 매출액은 2조 원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1,299억 원으로 각각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에어로 부문은 올해 2분기에도 항공산업 회복세에 따라 장기 공급 계약 매출 등 이런 증가세가 전망이 된다고 봤고요. 디펜스 부문 역시 하반기 폴란드에 대한 K9, 천무의 매출 인식이 늘어나면서 두 자릿수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화 오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폴란드 수주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안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서 투자 플랜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를 수출을 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K9 자주포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FA50을 수출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둬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을 한다 이런 소식까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반적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같은 일반적인 건설주들도 어제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그중에서 삼부토건이 29.91%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묶여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삼부토건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삼부토건은 이렇게 연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3,800원을 기록을 했고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 정확히 말하면 5월 중순부터 이렇게 급등하는 그래프를 그려 나갔습니다. 그때는 1,000원 초반 부근에서 주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어제 기점으로 봤을 때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삼부토건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1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는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회의와 관련해서 이 정부 쪽에서는 재건 사업의 규모가 향후 10년 동안 9천억 달러, 하나로 봤을 때는 약 1,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 기대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이점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다는 점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지만 강보합권 내에서 거래를 마감했다는 점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금속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속 섹터 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여기서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SY의 주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Y가 14.32%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장 막판에 더 큰 폭의 상승세를 그려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5,39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SY뿐만 아니라 덕신하우징도 모듈 사업이 부각되면서 전일 시장에서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덕신하우징도 전일 국내 증시에서 강세를 나타냈는데 제가 앞서서 이 덕신하우징 말씀을 드리면서 모듈 사업이 부각됐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를 엮이면 급등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이 증권가와 업계 분석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K 모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러한 평가도 받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종목이 덕신하우징이라는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기계 장비 섹터 내에서 전일 시장에서는 또 풍력 에너지 종목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유니슨과 CS 베어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베어링이 3.76% 급등을 했고요. 12,69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또 CS 베어링뿐만 아니라 유니슨도 3.33%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유럽연합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게 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풍력 에너지주들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평가도 내놨는데요. 따라서 유니슨이 전일 시장 3%대 그리고 CS 베어링도 3%대 강세를 나타냈던 가운데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짚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함께 살펴드렸고요. 지금까지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